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포문을 여는 만큼 중개제도 관련된 어떤 심층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이제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관련된 이용자 보호법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에서 지금 분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슈 레이징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단계 입법 중 1단계 입법에 해당하는 입법입니다. 이 2단계 입법이라고 함은 1단계 입법은 지금 서두에서 지금 축사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FTX 사태라거나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거기에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그리고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어떤 권한들을 이제 조금 명시하는 형태로 입법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상장이나 공시 또 이것과 관련된 업 그리고 이거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전산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용,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일반적인 영업행위에 관련된 규제, 또 하나의 화두인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규율 체계는 2단계 입법으로 미뤄두었습니다. 미카 등 다른 법령들이 시행되는 이후에 그 경과에 따라서 입법을 시도할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현재까지는 1단계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법률만 놓고 보면은 가상자산과 항상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올 2월에 정부 방안이 나온 토큰 증권,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모두 의미하는데 투자계약증권만 놓고 보면은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이제 그 법상 보호가 미흡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투자계약증권을 법상 아무런 규제 없이 발행했다, 유통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권신고서 미제출 의무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적용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더해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도 적용이 불가능하고 애초 자본시장법 적용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일반 형법 등을 의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토큰 관련된 수사에서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의율을 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이 법이 시행되면은 조금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분쟁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용자 보호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 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조항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예정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 이미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들을 대부분 가상자산 보호법에서 준용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 거래에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취사 선택을 하고 장 외에서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인 부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써 가상자산 보호법에서는 일반적인 부정거래 행위, 나아가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정 행위 이 세 가지를 금지하는 형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형태의 법이 입법화됐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아직 2단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 정의, 그러니까 이제 발행이 무엇인지, 시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빠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은행 등 관리기관 예치 및 신탁 의무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예탁금에 준하는 예치금 보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가압류가 불가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을 종료하거나 회사가 청산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우선해서 변제해야 되는 등 그런 의무들이 마련돼서 이용자를 좀 보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부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요 규정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여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거는 특근법 관련해서 자율규제하면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과 본인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을 콜드월렛으로 보관하는 해킹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의무를 이제 부과했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전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이나 공제가입 혹은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거래 기록 보존 의무는 특검법에도 존재되어 있긴 한데 15년으로 이제 더 늘어났고요. 가상자산 시장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시장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추가했고,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과 맞춰서 이제 몰수 추진 규정에 더해서 부당이득에게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론상으로는 총 8배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밑에 시행령 입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자본시장법과 체계를 맞춰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을 도입을 시도했다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구분되는 집단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중에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돼서 수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고, 이 아까 설명드린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소송할 의사가 있어야 원고가 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명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체를 위한 당사자가 돼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집단 소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진행될 때 이 적용을 원치 않는 이제 같은 피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그러니까 이제 제외 신고를 별도로 해서 이 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 명시적으로 말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제도 자체는 법원에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고 선정 및 하고 또 소를 취하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생 화의한다거나, 그리고 분배 권리임을 선임하고 기관을 인가하는 모든 과정이 법원의 허가나 인가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원 주도적인 어떤 분쟁 해결 과제라고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도입이 시도됐다가 무산된 이유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법이 아직은 없죠. 그래서 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만 있는데 그 효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허가 요건들이 일부 있고, 좀 나열해 보면은 예를 들어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되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 발행증권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소송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요건을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모호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삭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상장 이로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행 총량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발행 총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 회사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허가 신청 자체가 됐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공시 사유에 해당을 해서 공시가 되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이제 신청됐던 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어떤 집단 소송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시 의무도 이제 수반돼야 되는데 공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아직 입법적으로 좀 논의하기 이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 대상자 확정 곤란 부분인데요.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피해 대상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기간 내 매도한 자가 이제 피해 대상자로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거래소에 동일한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피해 대상자를 특정할지, 그리고 중앙화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할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본시장법상 이제 마련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을 도입하기에는 어렵다는 어떤 논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내용입니다. 이 법 자체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통용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조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에서 모 업체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이 출금을 거부해서 이용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어떤 기사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당한 사유를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특근법상으로도 이제 거래 종료 의무, 고객과의 거래 종료 의무 같은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 고객 확인 자체를 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YC 절차를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라고 이제 아예 그 AML CFT 규정상 특정 주의의 명단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규정이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에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입출금 차단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어떤 최초 회원가입 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약관에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관이 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관 같은 경우에는 약관 규제법이 적용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무부처이지만 약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주무부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2021년 7월부터 7월, 11월 그리고 작년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약관 점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했었는데 재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쭉 하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주요 취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그런 사안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정지하거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추상적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경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주로 문제 삼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차례를 걸쳐서 지금 회소의 약관 개정된 약관들을 보시면은 예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의 계정이 명의도정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원 또는 회원의 계정이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 거래, 범죄 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시간 이내에 다시 출금 요청해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조금 특정 어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이제 뭐 사유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판단 주체를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어떤 판단의 범위 어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안들인데 사실상 지금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강행 규정과 이런 규정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융투자 관련된 약관들을 보시면요, 금융투자업자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나 은행에서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고 하면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특정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 내용이 좀 차별성이 있어가지고 이용자에게 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변경된 약관을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하면서 투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서 금융위원회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약관 관련된 이런 규정들이 없죠. 나아가서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약관을 하나하나 볼 의무가 없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약관 자체를 전달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토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 이런 절차 등을 통해서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약관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분쟁 발생 사유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정도가 들어가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를 들어 적금 매체 위조나 변조, 해킹 이런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투자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피해를 입고 그걸 입증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계속 거래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들을 살펴보면은 거래 장애 시에 어떤 식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고 거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분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약관상 이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고 거래에 대한 확인 의무. 예를 들어서 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하나당 100원에 매도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완전 비정상적인 이제 어떤 매도 효과의 제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 차단을 이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지연을 해서 이체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